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EU의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위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 지역의 한파로 인한 난방유 소비 증가 전망과 미국의 소비 지출 회복 전망에 전거래일 대비 2.4% 급등하면서 배럴당 85달러 73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약 2억 1,200만 명의 쇼핑객이 상점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평균 매출 실적도 6.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CDS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스페인이 유럽 국채 불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가 유럽연합의 지원 가능 자금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연말을 맞아서 미국에서 소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되는 듯 했으나 이 유로존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유럽연합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놓았지만은 시장의 우려를 크게 부식시키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2%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낳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상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요? 예, 이날 뉴욕 증시는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막판 은행주를 위주로 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39.51포인트 하락한 11,052.49, 나스닥이 9.22포인트 내린 2,525.34, S&P 500 지수가 1.64포인트 하락한 1,187.76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은 소비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인 그 결과를 수치로 계산을 한 그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죠? 예, 이날 미 소매업체들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의 기록 같은 경우는 네. 온라인 매출 증가세가 연중 최대 웹 상품 거래일 가운데 하나로 이제 나왔는데요. 자료 분석 전문 업체인 컴스코어에 따르면은 일단 지난 목요일 추사감사절 온라인 지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8% 오른 4억 7천만 달러, 4억 7백만 달러, 컴스코어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1% 상승한 324억 달러, 전미 소매협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33.6%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5% 증가했다고 했고요. 일단 또한 이번 주말 쇼핑객들이 1인당 평균 액수가 365.34달러 가운데 33.3%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121.67달러가 온라인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는 지난해보다 30.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일단은 소매 유통주 쪽으로는 대체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고, 이 반면에 은행주 쪽에서 좀 미국 증시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매 유통주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노드스트롬, TJX, 베스트바이 등이 2%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먼데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올랐습니다. 아마존닷컴이 1.29%, 오버스톡닷컴이 8%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내년 퍼스널 컴퓨터 판매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이제 관련주들, 특히 이제 델, IBM, HP들이
0.5에서 1.39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은행주는 그 RBC 캐피탈이 그 웰스파고 은행이 내년 초 그 당국으로부터 주주 배당금 확대 허가를 받는 첫 번째 은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은행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웰스파고가 2.06,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71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유럽 쪽 소식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이날 그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이 2% 넘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이 2.08% 내린 5,550, 프랑스가 2.46% 내린 3,636, 독일이 2.2% 내린 6,697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일랜드는 그 850억 유로 규모의 규제 금융안 승인에 따라서 그 0.43%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고요. 하지만 그 유로존 재정 위기가 그 다른 주변국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스페인이 2.33, 포르투갈이 2.19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그 영국 건설업체인 페트로팍이 5.3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르노도 3.78% 빠졌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그 은행주가 그 미국과는 반대로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BNP 파리바가 3.19%, 크레디 아그리콜이 3.58, 코메르츠 방크가 1.57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막 아일랜드의 이 구제금융 문제 이후에 승인이 통과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이 다음 타겟이 어느 나라가 되느냐 이를 놓고도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국가들의 CDS 스프레드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죠. 네, 이날 그 재정위기 우려가 번지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CDS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 사상 최대로 확대됐는데요. 네. 스페인 5년 CDS 스프레드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확대된 350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포르투갈은 지난주 502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545 베이시스 포인트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CDS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은 아일랜드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또 유로존 지역에서 경제 대국으로 따지면 4위권에 해당하는 스페인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예, 이날 스페인이 그 유럽 국채 불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그 루비니 교수가 말을 했는데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그 최고 경영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스페인을 그 지원 여력에 비해 너무 거대한 코끼리에 비유를 했는데요. 현재 그 포르투갈이 차기 구제금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 네. 문제는 포르투갈이 아닌 스페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가 EU의 지원 가능 규모를 뛰어넘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HSBC 은행은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규모가 향후 3년간 3,5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네네. 노무라 증권이 추산한 그 현재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가용 자금은 4,400억 유로 중 현재 2,550억 유로에 불과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페인이 그 구제금융 신청할 시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그리스 같은 경우 한 1,100억 유로 정도를 구제금융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년 안에 좀 상환하겠다. 예전에 기존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만기 상환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뉴스도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유로존과 그 IMF 그리고 IMF가 그리스에 지원키로 한 그 1,100억 유로에 대해서 그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 반으로 그 연장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이는 네. 그 아일랜드와 그 만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 지금 만기가 3년인 반면에 아일랜드는 7년 6개월 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네네. 아일랜드에 맞춰서 지금 그 만기를 맞추는 거고요. 이는 그 그리스 정부의 상환 능력과 관련한 남은 의문들을 모두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IMF 총재도 이제 그리스 정부가 상한 기간을 연장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 수순이 협의를 마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쪽 저희가 상황도 살펴봤고요. 상품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국제유가, 금값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날 그 유가는 유럽 한파와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실적 개선, 이런 영향으로 2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1.97달러, 2.4% 오른 배럴당 85.73달러에 마감하면서 배럴당 85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이는 지난 1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그 유럽 북동 북서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난방유 수요가 증가 전망이 나온 데다가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실적 개선으로 소비 지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날 금값은 그 지난주보다 3.60달러, 0.3% 오른 온스당 1,36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그 유로화는 그 유로존 위기로 그 2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요. 일단 달러는 그 유로존 위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가 80.835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밤 경제 지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네, 오늘 그 저녁에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11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보다 조금 낮은 1%를 예상하고 있고,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는 60 정도로 이전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52.6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전치 50.2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 회복세를 재개를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긴 있었습니다. 연말 랠리 가능성이 분명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2011년 그 미 경제의 자생적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10월 중 그 제조업 경기 회복 재개 및 고용과 소비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있었고요. 11월 그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 비농업 취업자 등이 10월에 이어 호조를 보인다면 기업 지출 확대, 고용 및 투자 회복 등 민간 수요 회복과 이는 또 생산 확대 선순환적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지금 세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포르투갈, 스페인의 그 재정위기 확산 우려와 그 중국의 물가 및 부동산 버블 억제에 대한 긴축 정책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남북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입니다. 이게 그 파괴력 및 파급 기간에 따라서 그 연말 주식 시장이 이를 극복할지 굴복할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단기간에 끝날 문제와 중장기로 끌고 갈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그 포르투갈 및 스페인 재정위기 확산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된 악재이긴 하지만 이게 중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좀 전에도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CDS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이런 쪽의 국채 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좋게 돌아가진 않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과잉 유동성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수요 측면의 상승 압력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유동성 환수 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치명적이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한 지정학적 문제는 일단 이걸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일단 그 한미 그 연합 훈련 후에 그 북한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반발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엄포만 놓고 그
향후에 추가 보복이 없으면은 일단 이런 부분은 추가로 축소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런 문제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게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일단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훈 과장과 함께 유럽 그리고 미국 쪽 소식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에서는 매일 이 시간 세계 최대 경제금융 미디어 AP통신과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인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경제 소식과 해외 토픽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 25만여 건을 공개한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무책임한 폭로라고 주장하면서 위키리크스를 강력 비난했으며 일부 국가는 불법적이라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위키리크스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로 몰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식해 이번 문서 공개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파장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위키리크스와 손을 잡고 문건을 분석 공개한 5개 국제적 신문 잡지 측은 이러한 비난을 일축하면서 문건 공개는 정부나 외교 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상당수 시민단체들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각국 외교가에서는 이번 공개가 어쨌든 외교의 생명인 신의를 손상시킴에 따라 국제 외교 무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사자인 미국 백악관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분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외교관, 정보기관원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열린 정부를 만들고자 협력하는 전 세계인들을 명백한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면서 비밀 문서의 불법적인 공개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많은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고 캐나다의 로런스 캐넌 연방 외무장관은 무책임하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키리크스의 기밀 외교 전문 공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독일과 미국 관계는 매우 굳건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언급하고 이번 공개로 양국 관계가 절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슈테판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베르나르 발레로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도 프랑스는 위키리크스의 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폭로를 강력 비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엘리제 궁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정부 대변인인 프랑스와 바로행 예산장관은 프랑스는 이들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알고 있었다며 국가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군은 아예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유럽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고용 사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 추계 정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27개 회원국 전체 실업률이 9.6%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9.5%, 2012년에는 9.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유로존에서도 올해 실업률을 10.1%로 기록한 뒤 내년 10%, 2012년에는 9.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봄과 가을 정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사이에 2월과 9월 한 차례씩 중간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5월 발표한 충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EU 전체로 올해 실업률이 9.8%, 내년에는 9.7%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유로존 상황은 더 안 좋아 올해 10.3%, 내년에는 10.4%로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집행위는 전반적인 고용 사정은 취약한 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시장이 경제 성장에 약 6개월 후행하는 일반적 현상에 따라 역내 고용 사정이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또 올해와 내년, 2012년 국내 총생산 전망치도 제시됐는데
EU 전체로는 올해 1.8%, 유로존에서는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의 기대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인 덕택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EU 전체로 1.7%, 유로존에서는 1.5%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예상이라고 집행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유럽에서도 각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 조치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2012년에는 다시 GDP 증가의 탄력이 붙어 EU 전체로 2%, 유로존에서는 1.8%의 경제 성장률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리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추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제 회복이 역내에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회원국이 조정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해 회원국 사이의 불균형 성장에 여전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국가별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리스의 경우 올해 GDP가 작년보다 4.2%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나서 2012년에야 1%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구제금융 수혜국이 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올해 나란히 마이너스 0.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반면 포르투갈은 올해 1.3% 성장해서 내년에 마이너스 1%로 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르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은 이란의 당연한 법적 권리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주기의 완성과 연료 생산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 문건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미국의 핵 야용 좌절을 위해 이란을 공격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과 관련 우리는 이들 문건에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는다며 법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란과 영내 국가들은 우방이며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이 국가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촉구한 사우디 국왕의 요청이 위키리크스 폭로 문건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은 해당 기밀 문건의 폭로에 대해 이란과 아랍 국가들을 이간시키려는 미국의 조직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정보전이나 심정 같은 전략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은 그러나 내달 5일로 제한된 서방과의 핵협상 재개 날짜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폭탄 테러로 이란 핵과학자 한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틀림없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서방 정부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폭탄 테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한미연합훈련 2일차인 29일 오후 북한의 수상함이 북방 한계를 넘어 도발하는 상황을 가장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침투하는 적의 함정을 식별하고 조지 워싱턴호의 함재기 출격을 요청했습니다. 함재기 출격을 요청받은 조지 워싱턴호의 갑판에선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한데요. 갑판에 늘어선 전투기들은 사출장치 앞에서 10초 정도 제트 엔진을 가열하다가 급발진해 200m 정도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려 2-3초 만에 비상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사출장치의 도움을 받아 2.7초 만에 220km의 속력에 도달합니다. 조지 워싱턴호는 4대의 사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30초에 한 대가 출격할 수 있는데요. 출격한 전투기들은 NLL을 침투하는 가상의 적 항공기와 함정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호는 축구장 3배 크기로 갑판과 경납부에는 전폭기인 슈퍼호넷과 호넷과 조기 경보기인 E2C, 전자전투기, 대잠수함 초기 헬기 시호크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갑판에서 출격 가능한 항공기는 50대, 경남포에서 수리 중인 항공기는 25대입니다. 댄 크로이드 조지 워싱턴호 항공 전당장은 오늘은 대공방어 및 수상함 훈련, 대잠 훈련, 통신 훈련 등을 했다며 어떤 임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의 작전 계획은 조지 워싱턴주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휘통제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작전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형 화면과 레이더 장비 등을 갖춘 CDC에는 이 훈련에 참여하던 모든 부대의 연락 장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미 709의 전투기와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대공방어 훈련이 실시되고 양국의 이지스함이 수백 개의 공중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해 방어하는 훈련도 병행됐습니다. 오후에는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가 출격해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항모 강습단 훈련과 NLL을 침범해 우리 측 수상 전투단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해상 자유공방전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보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며 혼란을 거듭했던 IT의 콜레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지난달 중순 창궐한 콜레라로 29일까지 1,721명이 숨지고 75,88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콜레라 감염자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람은 33,485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콜레라는 지진 참사와 정치적 혼란 못지않게 IT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자가 최초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호단체와 국제기구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IT의 의료시설이 대부분 부족하다 보니 콜레라는 최초 발원지인 북부 지역에서 남부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첫 발병지로 확인된 북부 아르티보니트강 일대에서는 주민 750명이 콜레라로 숨져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혔고 뒤이어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한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도 16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레라는 인접 국가들로도 번지기 시작해 아이티와 이스파니올라 섬을 양분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6명의 환자가 확인됐고 비행기로 2시간가량 떨어진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현재 7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콜레라 전문인 레나우 피아호는 IT를 방문한 자리에서 IT의 콜레라균이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콜레라는 IT의 해안 주변이나 지진 이재민 캠프촌이 아닌 중부 지역에서 발병했다며 이로 미뤄볼 때 국내가 콜레라의 진원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캠프촌과 달리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중부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려면 외부 보균자가 병을 가져오지 않는 한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단의 부정선거로 대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이집트 최대 야권 그룹인 무슬림 형제단은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130여 명의 후보 중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곧바로 진출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유주의 성향의 야당인 와푸드당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되는 후보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론을 내놨습니다.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총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과반 득표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서도 내달 5일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집트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경찰 등이 야당 후보 대리인들의 투표 참관을 저지하는 등 부정선거가 공공연하게 저질러졌다고 비난했는데요. 이들은 또 이집트 보안당국이 선거운동 기간에 무슬림 형제단의 지지자 1000여 명을 체포하고 와푸드당의 TV 광고 방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하원에서 518석 중 508석의 주인이 가려지며 나머지 10석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 튜브의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조원들이 가입된 영국 최대 철도 노조인 철도해운교통노조와 사무감독기술직 노조 소속 영무원들은 28일 저녁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교통카드를 접촉시키면 개찰구가 자동으로 개폐되는 영모 자동화로 인해 매표소 직원의 수를 800명 감축하려는 사측의 계획이 시행되면 이용객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은 지난 8월 이후 4번째 전면 파업입니다. 노조 측은 이날 114개 지하철역이 폐쇄됐고 10개 노선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때마침 닥친 영하의 한파로 인해 직장인과 학생 등은 버스 등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47년 된 런던 지하철은 12개 노선, 268개 역을 통해 런던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으며 하루 350만 명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71세 전직 전기기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파블로 피카소 작품을 271점이나 공개했습니다. 피카소와 그 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으나 피카소 상속인들은 훔친 것이라고 고소해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전했습니다. 이 작품들의 가치는 총 6천만 유로로 하나로는 약 9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감정했는데요. 피에르 르귀엔이라는 이름의 전직 전기기사는 이 작품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받으려고 지난 9월 피카소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클로드 피카소를 만나 자신이 피카소 말년 3년 동안 프랑스 남부 깐리에 있는 별장을 포함해 수많은 피카소 저택들의 경보 장치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직접 피카소로부터 혹은 그의 부인으로부터 이들 작품을 선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들 작품이 진품이라고 감정하자 피카소의 아들은 피카소의 작품은 일생의 인생의 일부인데 누구에게도 그렇게 많은 작품을 줬을 리가 없다고 일축하며 르귀엔을 고소했다고 리베라시옹은 설명했는데요. 고소 후 문화재 밀거래 단속실 관계자들이 르귀엔 집에서 피카소 작품들을 압수해갔고 르귀엔도 구금됐다고 신문은 전했으나 그 후 석방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핵 과학자들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이란 프레스TV가 전했습니다. 이란 경찰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샤이트 베히시티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 교수인 마자드 샤리아니는 이날 테헤란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폭탄 공격을 받고 숨졌는데요. 샤리아리 교수와 같은 차에 동승했던 부인과 운전기사는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국방부에서 핵 연구 활동을 벌여왔던 핵 물리학 박사 페레이둔 아파시 다바니아와 그의 부인도 출근 중 같은 방식의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 차량에 접근한 괴한들은 달리던 차량의 창문에 폭탄을 부착한 뒤 폭발시켰다고 국영TV는 전했는데요. 이들 교수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리아리 교수는 이란 원자력 기구에서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책임자였다고 이란 뉴스통신사 ILNI가 알리 아크바르 샬레이 원자력 기구 대표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지구촌 해외 별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별별 뉴스가 전해집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단어 사용 능력과 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상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영국 한 초등학교에서 가상 결혼식을 진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제 초등학교는 영국 해리퍼드 우스터주 우스터 지역의 원던 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 선생들은 아이들이 가상 결혼식을 통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어 사용 능력과 쓰기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투표를 통해 신랑과 신부를 뽑고 신혼여행지와 여행을 떠날 방법까지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초대하는 방법은 물론 허니문을 예약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결혼식 전 볼링장에서 나름의 총각 파티와 처녀 파티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 결혼식이지만 나름 진지하게 치러졌는데요. 실제 성직자의 주례와 신랑 신부 부모님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상 결혼식은 일부 교육계와 종교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스터 지역의 위원회가 지지하면서 무사히 진행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영화 총알탄 사나이의 헐리우드 배우 레슬리 닐슨이 향년 84살의 일기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레슬리 닐슨은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폐렴으로 인해 2주간 입원했으나 지난 48시간 동안 급격한 병세 악화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잠든 상태로 편안히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슬리 닐슨은 캐나다 출신 희극 배우로 라디오 아나운서를 거쳐 배우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총알탄 사나이로 이름을 알렸으며 뉴브리드, 화려한 세계 등의 대표작을 남긴 바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한 의류 브랜드의 패션 의상을 입고 모델로 나서 화제입니다. 고양이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멋진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뉴욕 패션 브랜드 유나이티드 뱀보의 듀오 디자이너 미오 아호키와 듀이팜이 최근 제작한 고양이 달력 2011에서 이 고양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달력에서 고양이들은 진짜 모델이라도 된 듯 얌전히 자세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 코트를 입은 한 고양이는 특유의 시크한 표정으로 눈길을 끌었고 다른 고양이들 역시 드레스, 셔츠, 재킷 등 의상을 입고 패션 모델 뺨치는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 브랜드의 디렉터이기도 한 아오키는 팜과 함께 지난해부터 달력 콘셉트로 자신의 애완건 고양이 티즈와 다른 고양이들을 모델로 세우는 아이디어를 내고 올해로 2번째로 달력을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달력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요. 달력의 수익금은 고양이를 위한 자선단체 등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어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자는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외환은행이 채권단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해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 소송을 낸 118개 기업 가운데 99개 기업이 패소 판결인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불공정하지 않으며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일부 사례만 인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4차 지구로 서울 양원과 하남 간북 등 2곳이 지정됐습니다. 오는 2016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6,000가구와 민영아파트 7,000가구 등 총 2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난 5월 충남 청양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7개월 만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나타났습니다. 충남 이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건설 인수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대건설 채권단 주관기관이 외환은행이 어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에 대해서 과연 현대그룹이 제대로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단 일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좀 외환은행이 채권단 내 의견 조율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이 MOU를 맺어서 이제 바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이 주요 채권금융기관인 정책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에 대한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언제라도 MOU를 해지하겠다 이렇게 또 어제 통보를 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 보증금 잘 내고 이 실사 잘 거치면은 현대건설을 매각하겠다 예정대로 이 수순을 밟겠다 이렇게 현재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유재한 이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는 12월 6일까지입니다. 12월 6일까지 이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MOU를 해지하고 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도 박탈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앞으로 좀 이와 관련된 논란이 좀 한층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을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주가를 한번 살펴봐도 현대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주가 흐름이 올랐다 내려갔다 좀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또 이상한 기류가 또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서도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또 인수를 하는 쪽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인수를 당하는 쪽 아니면 또 인수 전에서 진 쪽이 유리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외환은행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지금 채권단 간의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현대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또 이 정책금융공사 외환은행 각자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외환은행의 MOU 체결에 대해서 이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반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 의결권 권한 비율이 아주 묘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이 외환은행 이 의결권 권한 비율 같은 경우 외환은행이 23%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책금융공사가 22%, 우리은행이 21%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본 계약 체결 시 채권단의 가결 요건이 전체 이 의결권 중에 80%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외환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이나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를 네. 할 경우 이번 이 현대건설 인수는 한마디로 무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정책금융공사 같은 경우 여차하면은 이 본계약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 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네. 현재로서는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로서는 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현대상선의 이 프랑스은행 대출금 총 1조 2천억 원 규모 해당이 되는데 1조 2천억 원이 과연 어디서 났느냐, 네.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뭐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MOU 체결까지는 우리가 이 자금 출처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일단 계약은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네. 경쟁자인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 외환은행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좀 사태가 점차 지금 꼬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금융공사가 제시한 기한이 12월 6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이전까지도 현대건설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종합해서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되풀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국가 원수가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강력하고 그만큼 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밝힌 대국민 이제 특별 담화문입니다. 이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이제는 북의 친면모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 지난 20년간 우리는 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인도적 지위도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따른 연평도 포격이었다면서 한마디로 햇볕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그동안에 있었던 대북 유화적 정책은 앞으로 더 이상 펴지 않을 것이다. 대북 강경 기조를 보여줄 것이다. 필요하다면은 언제라든지 이 북한에 대해서 뭐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언제라든지 강경한 대응을 펼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혀서 어제 또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이 모험주의나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우리 국가 원수가 대북 관련된 이 대북 메시지로서는 가장 강경한 어조의 대북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앞으로 이 연평도 도발을 둘러싼 좀 문제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좀 문제 해결에 따라서 이 남북 간의 좀 대치 또 남북 간의 강경한 모습들이 좀 한층 더 고조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러한 우려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국면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단호한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죠. 네, 다음 소식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통화옵션 상품이죠. 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던 중소기업들 소송을 냈는데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키코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선고들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기업들이 졌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은행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키코 계약은 불공정하지 않고 또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일부 사례만 인정을 해서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앞서 이제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이제 은행 측 손을 이제 법원은 들어줬는데요. 법원은 이 외환은행 이전에 외환위기 이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환율의 대세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 키코의 기본 구조가 뭐 불공정하다든지 환해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서 어제 이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들 측에서는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 은행 측 과실이 참작될 것으로 봤지만 이 기업 피해 구제에 법원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부분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법과 이 대법에서 어떠한 판결을 낼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4차 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곳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서울 양원지구 그리고 하남 간북지구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곳입니다. 서울 양원지구와 이 하남 간북지구인데요. 이 서울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내동과 망우동 일대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총 한 3,000 가구 정도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한 2,000 가구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하남 간북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차 지구인 가밀지구와 함께 총 32,000 가구에 달하는 이 대규모 보금자리 뉴타운인데요. 이 서울 송파구와 이 도로 하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분양가나 이 청약 일정 등이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분양가는 한 주변 시세에 뭐 이제 늘 나오던 이야기지만 한 75%에서 90% 정도로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시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여전히 이제 3차 지구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차 지구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7개월 만에 이렇게 또 다시 발생을 했는데 충남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건 또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4월 이제 충남 청양에서 벌어진 이후로 이제 7개월 만에 벌어진 이 구제역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충남 이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 이제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살처분하고 있고요. 또 매몰이라든지 주변 소독 또 예찰 활동들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려가 되는 것이 지난 9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받았는데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축산산업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현재로서는 불보듯 뻔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낙농 가구들의 좀 이 근심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1900선 아래로 밀려났고요. 미국 증시 이 지난밤에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유럽 쪽에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